여기에 이 듀얼 카운터 스트림 시오리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많은 부분들이 에비던스로 다 증명된 것들이라서 이건 정확하게 믿으셔도 되고,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뇌피셜, 그러니까 노마티브 모델로 다시 넘어가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뇌피셜. 제가 요약을 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크게 정리를 하고 넘어.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 2주차 영상을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했던 이 센세이션, 레코그니션, 퍼셉션, 인퍼런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긴 하나, 그래도 이것들을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읽을 페이퍼들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하 저희가 그래도 어색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밀고 있습니다. 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에피스테믹 포리징을 포레징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 영상은 또 이제 그 프리딕티브 코딩의 연속이에요. 이 프리딕티브 코딩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또 저번 주에는 마르코 블랭켓 얘기를 드렸고 요번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모델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요게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프리딕티브 코딩의 어떤 기본적인 다이아그램인데, 이 라우 앤 발라드 페이퍼에서는 사실 물론 모델의 스케일에는 어떤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페이퍼 자체에서는 레벨이 2개밖에 없는 모델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레벨이 2개만 될 이유는 전혀 없고 여러 개의 레벨로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를 닮을 수만 있다면 사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떤 하이라키칼 멀티 레벨의 하이라키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게 계속 얘기 드리는 이 코즈와 스테이트인데, 사실 이 모델은 초점이 어떻게 보면 코즈에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 지금 이제 하이라키 레벨이 높은 게 이 그림에서는 위쪽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쪽이 위에요. 그래서 높은 하이라키 오더에서 낮은 하이라키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코즈를 어떤 인퍼하는, 추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그럼 스테이트는 어디 있는가? 스테이트는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단일 개념화 시킬 수 있는 팩터들을 코즈라고 하면, 스테이트는 그 코즈들 간의 다이나미컬리 트랜스폼, 인터랙트, 그리고 또는 다른 코즈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나리오 또는 템포럴 이벤트를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스테이트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서 모델링이 될 텐데, 그건 이 하이라키칼 모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하이라키칼 제너레이트 모델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그 폼은 이제 방금 전 거는 코즈에 대한 하이라키였다면, 스테이트는 이 코즈 방향의 하이라키는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템포럴 이벤트, 그리고 그 템포럴 이벤트의 데리버티브들,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의 데리버티브를 다 모델링 하면서 이게 마치 하이라키 것처럼, 하이라키의 대용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이 코즈에 해당하는 하이라키와 다이나미컬 오더에 해당하는 이 시스템을 두 개를 붙여놓은 것이 바로 이 하이라키칼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이거는 두 개, 코즈와 스테이트를 다 모델링 하는 것이고, 보시면 이쪽 방향이 하이라키칼 코즈에 해당하는 하이라키이고, 이쪽 방향이 다이나믹 오더인데,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모델링이 되면서 가장 센소리 채널로 딱 내려왔을 때 그 채널이 실제로 외부에서 받는 인포메이션과 비교가 되면서 이제 거꾸로 프리딕션이 일어나고, 프리딕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프리딕티브 코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밌는 점은 이 인터 레벨 하이라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라키는 이 코절 엘레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보시면 이 스테이트를 표방하는 X는 오히려 이쪽을 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트라 하이라키칼 레벨은
인트라 레벨 다이나믹스는 스테이트 엘리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딕션 에러는 요게 이제 코즈에 대한 프리딕션 에러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요 두 개의 팩터로부터 이제 프리딕션이 내려오기 때문에 X와 V가 여기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논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내려오게 된 정보와 여기 한 단계 밑에 있는 코즈에 해당하는 정보의 차이가 바로 이 코즈에 대한 프리딕션 에러인데 생각해 보시면 상위 단계의 코즈와 그때의 어떤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내려온 정보와 그 하위 단계에서의 코즈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바로 코즈 엘레멘트에 대한 프리딕션 에러이고 스테이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단에 있는 슈퍼스크립트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지금 한 단계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는 슈퍼스크립트가 그러니까 이 축을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역시나 똑같이 코즈와 스테이트 둘 다 고려가 돼서 논리니어 펑션을 거쳐서 여기서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데리버티브 함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서 그 다음 단계 템포럴 데리버티브의 그 에이전트가 갖고 있던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과의 차가 바로 스테이트에 관한 프리딕션 에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하이라키컬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이 수학적인 식들을 잘 이해하고 싶으시면 이 The Free Energy Principle for Action and Perception 페이퍼를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이 페이퍼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 액티브 인퍼런스 또는 프리 에너지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스텝인 하게 해줄 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최소로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들이 적은 그런 페이퍼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좀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우리나라 사람이 항상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면은 보시면 김창석 교수님이라고 전남대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과 이 크리스토퍼 버클리라고 서섹스 유니버시티에 계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페이퍼를 일저자로 쓰신 게 있으니까 이 페이퍼 읽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네. 지금 X도 연결이 돼 있고 V도 이제까지 V가 그러니까 어떤 뉴런의 액티베이션이 연결돼서 프레딕션 에러로 하는 건 프레딕티브 코딩에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X도 뉴런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이 모델 자체에서 보면 다 뉴런, 이 하나하나 동그라미가 다 뉴런의 유닛들이고, 앞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스테이트에 관한 뉴런들도, 사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정확하게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에 얘네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셀들의 서브타입을 뭐 이런 거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저블한 모델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확실한 예. 카운터파트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이 컴퓨테이셔널 모델이나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이 상당수가 그냥 노마티브 모델에 많이 머물러 있고 그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제가 노마티브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부분은 에비던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징을 통해서 발견된 어떤 셀 서브타입들도 있긴 하나 시멘팅 레벨 그러니까 사실 프리딕션의 얘기를 하는 순간 사실 인간이 붙여준 퀄리테이티브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이게 프리딕션인지 무슨 어떤 정보인지는 사실 뉴런 입장에서는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지속적으로 약간 노마티브 모델의 입장이 계속 남아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프리딕티브 코딩이. 근데 혹시 노마티브 모델은 어떤 뜻인가요? 노마티브 모델은 이제 우리 개념상에서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현상들을 설명은 하나 그것의 어떤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이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고 또 반대급부로 얘기해서
이 노마티브라는 말 자체가 아주 아웃라이어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상의 핵심된 형상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오리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까지는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대부분 다 노마티브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거는 노마티브 모델이 아닌 거죠? 그거는 밝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노마티브 모델은 어떻게 보면 가설 레벨에 남아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팩트로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 노마티브 모델이라는 말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뭐 티오리라는 말을 예, 쓰거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알고리즘까지고요. 아직 다 한 부분이 더 남았습니다.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 그래서 뭐 덴드리틱 모델이든 아니면 레이어 스페시픽 커넥티비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이 로드와 로우 로드가 있으면 저는 이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 항상 관심이 많아요. 우 교수님은 하이 로드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재미있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의 프리딕티브 코딩의 구현 그리고 레미나 오르가니제이션 레벨에서의 프리딕티브 코딩의 구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싱글셀 레벨은 사실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덴드라이트 연구하시는 분들 필드에서는 이미 한 15년에서 20년 된 지식들이라서 사실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저희 이 영상 신인류 채널에서는 그래도 좀 항상 좀 하이 레벨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너무 갑자기 로우 레벨로 내려와서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티피컬하게 레이어 5에 있는 다섯 번째 레이어에 존재하는 소마가 이제 셀 바디가 다섯 번째 레이어에 있고 사실 이 덴드라이트는 레이어 1까지 올라가 있는 아주 티피컬한 피라미달 셀 구조인데요. 이 피라미달 셀은 여기 그림에서도 약간 이미 표시가 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에이피칼 컴파트먼트 또는 터프트 덴드라이트로 부르는데 터프트 덴드라이트는 사실 정말 끝을 얘기하고요. 이 부채꼴로 이렇게 표현된 요 부분이 이제 통칭해서 에이피칼 컴파트먼트라고 부르고 이제 여기 덴드라이트이 딱 사실 인공신경망 AI 필드에서는 덴드라이트이 여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덴드라이트이 이 셀 바디에도 많이 붙어 있고요. 요 통로에도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덴드라이트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마에 붙어 있는 덴드라이트를 통칭해서 이제 베이살 컴파트먼트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소마로부터 쭉 뻗어 나오는 요 부분들이 이제 엑손이에요. 그러니까 덴드라이트와 엑손이 어떻게 약간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인풋을 받는 채널이고 하나는 아웃풋을 밖으로 내뱉는 채널이라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컴파트먼트가 바로 요 에이피칼 컴파트먼트와 베이설 컴파트먼트를 이어주는 바로 커플링 컴파트먼트인데 커플링 컴파트먼트에서도 여기 붙어 있는 덴드라이트를 이제 오블리크 덴드라이트라고 불러요. 뭔가 무슨 정확하게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틸트돼서 붙어 있는 의미에서 오블리크 덴드라이트로 부르는 것 같은데 얘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이피칼 컴파트먼트와 베이살 컴파트먼트 두 부분에서 다른 뉴런들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들이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시그널들이 이 통로를 거쳐서 만날 때 바로 이 커플링 컴파트먼트에 덴드라이트에 붙어 있는 뉴런이 이제 엑선이 어디서 오냐면 하이 오더 탈라무스 영역에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 하이 오더 탈라무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요 덴드라이트에 있는 메타볼릭 리셉터들을 다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계속 익사이테이션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피칼과 베이살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정보를 계속 앰플리파잉 시키면서 시그널 로스를 계속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실제로 이 매튜 랄쿰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제 컨셔스니스와 싱글셀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마취를 시키면 보통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서 인풋을 받고 베이살 덴드라이트 인풋을 다 받는데 딱 끊어지는 데가 바로 이 컴파트먼트 커플링 컴파트먼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이제 의식을 잇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하이 오더 달라무스, 그리고 하이 오더 달라무스들의 어디로 그럼 연결돼 있냐면, 바로 다 미드 브레인에 아주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중추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없는 순간, 의식을 잃는 것과 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에이피칼 덴드라이트로 들어오는 정보들이 어,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지는데, 이런 연구들이 결국에는, 좀 더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고, 또, 지금 프리딕티브 코딩의 문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프리딕션 정보가 많이 내려오게 되고, 베이잘 덴드라이트로 들어오는 정보는 조금 더 센소리면서도 피처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프리딕션 에러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는 프리딕션이 들어오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이피칼 덴드라이트는 탑다운, 피드백, 또 모델, 프리딕션 같은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에 반해서 이 베이설 덴드라이트는 바텀업, 피드포워드, 데이터, 프리딕션 에러들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요즘 많이 말을 해요. 매튜 랄콤뿐만 아니라 몇 그룹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서, 아이의 무슨 완전히 노마티브 모델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이런 실험들도 많이 많습니다. 이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에 해당하는.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에이피칼 존이랑 지금 밑에 커플링 뭐 이런 네. 각각의 존에 연결되는 이 연결들을 다 보려면 엄청난 해상도의 뭐 이미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그러니까 셀 단위로 뭐 액티베이션을 보는 칼슘 이미징 같은 것도 안 될 거고. 네. 그러니까 그죠? 뭔가, 저도 이제 뭐 여기서는 사실 실험적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항상 그 페이퍼에서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 정확하게 에이피컬 덴드라이트과 또 베이설 덴드라이트의 다른 일렉트로드가 꽂혀 있어서 거기서 레코딩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코딩을 예, 이제, 실제로 네. 뭐 패치 클램프는 아니더라도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인비보에서, 그러니까 쥐 안에서, 예, 동물 안에서 예. 할 수 그 옵토진,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어떤 스터디가 있었냐면, 레코딩을 하는데 옵토지네티컬리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 있는 채널들만 액티베이션 시키고, 베이설 덴드라이트에 있는 채널들만 따로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는 보면서 그렇게까지 진짜 됐군요. 많이 넘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이제 어떤 실험적 증거들이 프리딕션과 상당히 결이 맞는다라는 레벨까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이게 정말 프리딕션인지 이게 정말 그렇죠. 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계속 노마티브 모델의 그 색깔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바로 모르고 또 넘어갈 뻔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다이나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매튜 랄콤을 위시한 몇몇 그룹들이 이 덴드리틱 모델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오는 이 탑다운 정보가 있고, 동시에 베이설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오는 이 바텀업 정보가 요 소마의 어떤 액션 포텐셜을 일으켜서, 액션 포텐셜이 바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현상과 다르지 않은데, 이게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백 프로파게이팅 액션 포텐셜, 백 AP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백 AP가 올라가면서 원래는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90%가 다 그 릭 채널들 때문에 사라지는데, 그 전기적 신호들이 그냥 밖으로 새면서 사라지는데, 아래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이 백 AP 때문에 다시 앰플리파잉 되면서 다시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벌스팅 칼슘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요 통로에 보통 칼슘 채널들이 많이 분포가 되는데, 그래서 칼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면서 더 큰 액션 포텐셜을 일으키는 그런 기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이 덴드리틱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보면 어려워서. 그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대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달라가지고 헷갈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학생들이 보면. 맞네요. 지금 사실 왜냐면 교과서에는 지금 소마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 잘하신 게,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고등학생들이 본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총체적으로 이게 문제인가 싶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액션 포텐셜은 무엇이고 막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제가 안 드렸으니까 그래도 만약에 액션 일단 포텐셜 안다. 배웠다. 거기까지만 제가 교과서에서 봤다. 예, 근데 여기 봤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다. 예. 그래서 제가 뭐가 틀렸든 뭐가 틀렸다. 막 교과서가 틀렸냐, 이게 예, 틀렸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확실하게 항상 덴드라이트는 이쪽에 있다. 일단 아시고 계시고, 소마는 이쪽에 레이어 있다. 원. 예, 이쪽에 있다라고 아시는 게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더 디테일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덴드라이트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붙어 있어서, 여기서 전기 신호가 왔을 때, 이 엑손 힐락에서 액션 포텐셜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게 무슨 어떤 메카닉하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아래로만 퍼질 리가 없잖아요. 생물이라는 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아이온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방향이면 그냥 디퓨전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백 AP도 있는데 이 백 AP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교과서도 이제 좀 업데이트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백 AP가 2005년 4년도에 나왔던 파인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뭐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사실 예, 최근 그렇죠. 교과서 안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교과서에서 실렸던 거는 굉장히 그 전형적인 뉴런의 모양, 짧고. 근데 뭐, 그런- 저 AI 필드에서 쓰는 모델이 정확하게 네. 그런 컨벤셔널한 뉴런 모델이라서 그분들도 분명히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네, 알고 있는 뉴런과 그렇죠. 다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심지어 매튜르 알쿠미안 다른 그룹에서는 요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서, 시냅스가 같은 브랜치에 붙어 있을 때와 다른 브랜치에 들어 있을 때 서메이션이 다르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같은 브랜치에 붙어 있을 때는 약간 시그모이드를 그리면서 서메이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싱글셀 레벨 안에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기생 기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싱글셀 하나만으로도 막 그 AI 이 싱글 그분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면 이 싱글셀 레벨 안에 이미 몇 개의 AI에서 말하는 몇 개의 레이어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좀 아시면은 이제 AI 연구하시는 분들 조금 더 다른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정말 최신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다 이 기초 신경과학이나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너무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도 맞고 이것도 이게 이제 점점 업데이트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생물이란 게 기계랑은 되게 다르다는 그런 관점이 사실 좀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늘 약간 생물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뇌나 다 약간 기계에 빗대어서 이해를 많이 하곤 했으니까 생물학에서도 사실 하는 게 다 그런 기계 같은 어떤 부품과 그 관계를 보는 건데 이게 이 생물학은 정말 메시하게 서로 영향이 뭐 위로 가기도 하고 뭐 밑으로 가기도 하고 다 리킹 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약간 되게 메시하고 그런 약간 비기계적인 그런 게 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고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또 이거는 이것대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의 지식들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테이셔널 모델들도 이미 막 2000년도쯤에 이미 많이 나왔고 탑다운과 바텀업이 이루어지고 백 AP가 있어서 칼슘 스파이크가 나서 벌스팅 액션 포텐셜이라는데 이거는 뭐 이 그림이 이 2001년도 페이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언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모든 실험적 증거는 다 2000년 초반때 많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때만 해도 이런 지식들이 이 필드 안에서만 어떻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다가 이제 와서 좀 이제 필드를 넘어서 지식들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컴퓨테이셔널 모델링들이 이런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클라우디 클로우패스도 똑같은 어떤 덴드리틱 모델을 사용해서 프리딕션 에러 뉴런들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요 세 번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2020년 페이퍼인데 요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델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개의 컴파트먼트로 이루어진 덴드리틱 모델을 구현을 한 건데
이제 여기 순서대로 따라가 보시면 하이 오더에서 파란색 여기 하이 오더 여기가 이제 하이 오더고 여기 로우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이 오더에서 내려오는 인풋이 요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온 시그널이 이 에이피칼 덴드라이트 통로에 있는 채널들로 하여금 벌스팅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벌스트 프로바빌리티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벌스팅 스파이킹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벌스트 프로바빌리티는 단순히 그냥 하이오더에서 정보가 내려오면서 이미 높은 값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 베이살 덴드라이트에서 피드 포워드 정보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실제 이벤트 레이트 그러니까 스파이킹 정보인데 얘네들이 백 AP를 하면서 백 프로파게이팅을 하면서 아까 전에 좀 이렇게 잘 액션 포텐셜을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증폭되는 메커니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벌스트 프로바빌리티가 높게 세팅된 상황에서 백 AP가 딱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스파이킹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벌스트 프로바빌리티와 이 소마에서 들어온 이벤트 레이시 곱해지는 현상을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 그래서 벌스팅이 정말로 스파이킹이 일어나는 이 레이트를 벌스트 레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벌스트 레이시 이제 액션 포텐셜을 로우 레벨을 보내고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이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자면 요 부분이 이제 요 베이살 덴드라이트에서 들어오는 어떤 피드 포워드 정보이고요. 피드 포워드 정보가 실제로 이벤트 레이스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스파이킹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하이 오더 이 파란색에서 어떤 이벤트 레이시 이제 액션 포텐셜로 넘어와서 이제 밑에 쪽으로 넘어왔을 때의 정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의 정보이고 위에서 내려온 정보가 이제 이 벌스트 프로바빌리티를 세팅을 했을 때 이 두 개의 정보가 중첩이 되면서 멀티플렉싱을 일으키면서 이 중간 코리도에서 이제 이 두 개의 정보가 중첩되면서 이제 어떤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가 고려된 어떤 스파이킹이 만들어지게 되는 현상을 이제 이 페이퍼에서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이 뭐랄까 바이올로지컬리 말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가 어떤 식으로 산술적으로 셀 내부 안에서 계산이 될까? 예를 들어서 셀과 셀들 간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다른 뉴런을 이니비토리를 하고 또 다른 뉴런이 익사이테이션을 하면 그 두 개의 차가 뭐 프리딕션 에러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싱글 셀 레벨 안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가 계산이 될까 할 때 무슨 산술적인 메커니즘보다는 이런 어떤 그냥 스파이킹의 어떤 두 가지 다른 레이스의 스파이킹이 중첩되면서 뭔가 모듈레이션 되는 이펙트가 그런 프리딕션 에러로 좀 표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리딕션 에러가 명시적으로 계산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이런 멀티플렉싱의 그런 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모델들을 계속 쌓으면서 이제 실제 AI 쪽으로 이런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스업을 한 모델들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페이퍼에서 했던 게 사이파이 10이나 이런 이미지 레코니션 태스크를 시켰더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 주황색이랑 이 회색이 백프롭 그러니까 회색이 이제 딥러닝에서의 백프롭이고요. 이 런드 피드백 웨이시 바로 이 모델에서 말하는 벌스트 프로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사이파이 넷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률이 거의 딥러닝의 백 프로파게이션과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고 이미지넷은 아직도 조금 딸려요. 이 딥러닝 백 프로파게이션보다 이 런드 피드백 웨이시 좀 낮아서 아직은 좀 갈 길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는 모델들이 딥러닝을 정말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페이퍼가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브레인은 왜 백프로파게이션을 탑재를 못했을까요? 저희 백프로파게이션이 훨씬 잘한 거 보니까. 그쵸. 백프로파게이션이 사실 이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드린 적은 없지만 모든 그런 에러 정보를 상위 단계에서 하위 단계까지 쭉 글로벌리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를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해당 뉴런에서 어떤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뉴런 주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에러들을 다 축적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거기서 적절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글로벌 모니터링이 정말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 자체가 그러니까 딥러닝의 그레디언 디센트 백프로파게이션이 구현돼 있다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약간 조금 더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스한 모델이 좀 각광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게 이제 싱글셀 레벨에서의 얘기였고요. 제가 이걸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풀리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뭐였냐면, 아니 이게 싱글셀 레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역 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영역 간의 저런 램이나 오르가니셔널 커넥티비티들이 다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리콘사일, 즉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야 이게 다 맞는 그림이 되는가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이 다 6개의 어떤 6 레미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몰리큘러 레이어, 두 번째가 익스터널 그래뉴러 셀 레이어, 세 번째가 익스터널 피라미달 셀 레이어, 인터널 그래뉴러 셀 레이어, 인터널 피라미달 셀 레이어, 그리고 멀티폼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피라미달 셀 레이어이긴 한데 5와 6가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의 층으로, 보통은 센소리 콜텍스랑 비주얼 콜텍스는 이렇게 6 레이어고, 요 상위 단계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이 그래뉴얼리티 이렇게 6개로 나뉘는 특성이 조금 사라지고, 특별히 이상하게 프리모터, 그러니까 센소리 바로 앞쪽에 모터와 프리모터에서는 아예 이 6 레이어가 싹 사라지면서 A 그래뉴러 패턴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약간 중간 정도의 그래뉴얼리티를 갖추고 있는데, 이쪽 프리모터랑 모터 쪽은 A 그래뉴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또 A 그래뉴러한 특성이 어디 있냐면 이제 림빅 시스템, 인슐라나 저런 ACC 쪽이나 그런 쪽에 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된 브레인 스트럭처일수록 A 그래뉴러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탑다운 정보를 많이 쏟아내는 영역이면 영역일수록 또 A 그래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레이어 커넥티비티는 대부분 이제 센소리랑 비주얼 콜텍스, 즉 이 6 레이어에 한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그 프리모터가 A 그래놀란지 사실 잘 음. 림빅은 알고 있었는데 프리모터도 예, 거기가 완전히 갑자기, 그러니까 센소리가 있고 모터 프리모터가 있으면 갑자기 여기가 A 그래놀로 바뀌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그러니까 액션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액션이 센서리보다 훨씬 왜냐면 센서리는 프레딕션 에러를 계산해야 되는데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액션이, 마코 블랑켓 칼 프리스턴이 그리는 거 보면은 전 그거 보고 한번, 이 사람 정말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쳤다는 말이 극도의 칭찬이었습니다. 맨 안쪽에 그런 인터널이 있고, 뭐라 그러죠? 마코 블랑킷이라고 안 하고. 근데 액션 채널과 센서리 채널을 아까처럼 그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리니어하게 그릴 때 늘 안쪽에다 액션 채널을 그리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액션이 더 안쪽이고 더 어떻게 보면 프레딕션이니까 제너티브 모델에 더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액션이 안에 있어가지고, 이야. 예, 맞아요. 짱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면과 너무 또 잘 일치해서.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프리미티브한 펑션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센소리보다 정말 이 모터 쪽이 일단 뭔가 에너지를 하비스팅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모터를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림빅이 정말 A 그래놀라라는 걸 이따가 더 설명하실 건 거죠? 네. 그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넣으셨군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예. 근데 이 프리딕티브 코딩은 이제 요 6 레이어의 타겟팅에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제 사실 이 슬라이드들의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슬라이드의 타겟은
이런 6레이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영역 간의 문제이긴 하나, 일단 이미 이 안에서에도 커넥션들의 정보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심플리시티를 위해서 이렇게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 4, 인프라그래뉴얼 레이어 3개로 보통 이제 컴퓨테이셔널 모델러들이 이렇게 칭해요. 근데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는 레이어 2, 3,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이어 4, 그 다음에 인프라그래뉴얼 레이어를 레이어 5, 6로 이제 묶어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레이어 1은 오히려 사실 요즘 들어서 레이어 1의 중요성을 많이 말을 해요.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싱글셀 레벨에서 에이피컬 덴드라이트이 대부분 다 레이어 1에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이 정말 탑다운 인포메이션의 메카라고 설명하는 리뷰 페이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이어 1이 저희가 항상 여기 에이셀룰라한 영역이라서 항상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런 어떤 덴드라이트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건 상당히 여기가 중요한 영역이라서 사람들이 또 요즘 들어서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나눴을 때 실제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리파이드 된 모델인데, 레이어 4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어 4가 대부분 다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레이어로 이제 에비던스들이 많이 나와서 레이어 4를 항상 따로 빼내요. 그래서 레이어 4의 첫 번째로 항상 당도하는 그 A 프런트 액선들이 이제 거의 다 달라무스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달라무스가 먼저 레이어 4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어 4에서 레이어 2와 2, 3, 그리고 레이어 5,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와 인프라그래뉴얼 레이어 둘 다 퍼지고, 거기서 어떤 리커런트한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레이어 4로 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살라무스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대부분 살라믹 시그널들이 강도가 좀 약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약한 강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얘가 뭘 하냐면, 레이어 4에서 수프라그래뉴얼과 인프라그래뉴얼 레이로 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같은 정보를 그냥 릴레잉 시키는데, 바로 이 리커런트 커넥션들 때문에 이 약했던 시그널들이 증폭되면서 증폭된 정보가 다시 레이어 4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계속 약해진 시그널을 증폭시키고, 다시 트랜스밋 되면서 약해지는 시그널을 다시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시그널을 안정적으로 전파시킨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게 이제 내부에서의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이고, 인터 레이어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이고, 그래서 이런 인터 레이어 커넥티비티의 가장 중요한 게 시그널 앰플리피케이션이다. 이게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벤셔널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 뒤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다른 얘기가 많은데,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모델들은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요 하나의 어떤 펑셔널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제가 표시를 안 했네요. 여기가 뭐냐면 하이라키칼리 좀 로우 레벨, 여기가 중간, 여기가 하이 오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레이어 4에 들어오는 게 이제 달라무스로부터 이제 시그널이 들어오고, 걔네들이 쭉 이제 레이어 2, 3, 레이어 5, 6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정보들이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로부터 레이어 다음 하이라키 레벨로 갈 때 레이어 4로 들어가면서 피드 포워드가 들어가고, 그것들이 어떤 정보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대부분 피드백 정보는 레이어 5, 6에 모여서 낮은 단계 하이라키로 갈 때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와 인프라그래뉴얼 레이어로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레이어 4는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 그린 건 꼭 마치 여기 다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지만, 레이어 4는 이 피드백 정보가 안 들어가고 대부분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와 인프라그래뉴얼 레이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컨셉이에요. 이 레미나 스페시픽 커넥티비티 패턴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피드 포워드는 레이어 2, 3에서 레이어 4, 피드백은 레이어 5, 6에서 윗단계, 아랫단계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유추해 본 만한 어떤 규칙이 뭐였냐면, 그러면 오케이. 만약에 어떤 영역이 하이라키칼리 낮으면 낮을수록 정보의 소스가 대부분 다 수프라그래뉴얼에 모여 있을 테니까, 이 뉴런들의 숫자를 한번 세보면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의 뉴런들이 인프라그레니얼 레이어 뉴런들보다 훨씬 많을 거고, 반대로 하이라키칼리 높은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정보가 다 이제 피드백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인프라그레니얼 레이어 뉴런들이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이런 컨셉 하에서 실제로 이 SLN 수프라그레니얼 레이블드 뉴런의 프랙션이에요. 그래서 SLN이라고 부르는데,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 뉴런의 숫자 더하기 인프라그레니얼 레이어 뉴런 분의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 뉴런인 거죠.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실제 트랙 트레이싱을 해서 했더니, 이 마르코프 니콜라라는 이 지금 스탠포드에 계시는 분이 2014년에 이 트랙 트레이싱을 해서 실제로 이걸 일일이 다 마각 브레인에서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서, 헨리 케네시와 마르코프 니콜라가 이런 걸로 지금 되게 임팩트 있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베리어빌리티를 다 설명을 해서, 사실 이 팀은, 니콜라 팀은 이것을 가지고 하이라키칼 레벨을 다 이제 매기려고 하고 있고, 정량적으로. 그래서 하이라키칼 마커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간단한 네. 무식한 네.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지금 피드백 지금 이렇게 영역이 다르고 네. 그러니까 리저널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게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런 덴드리틱 소마가 있고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뻗어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럼 저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는 이 뉴런이 이렇게 쭉 이런 모양으로 뻗나요? 어떻게 그래서 연결이 그 얘기를 이제 뒤에 드릴게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컨벤셔널 시어리가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되게 저는 렐레번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좀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리센트, 그러니까 최근 에비던스들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컨센서스를 무너뜨려서 그냥 컨퓨징 시키는 에비던스들인데, 그래서 사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막학 연구하시는 분들,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안 믿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전통적인 시각의 레미나 커넥티비티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니 레미나 오리진 요 반쪽이 이제 컨벤셔널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피드 포워드 어센딩, 포워드 커넥션들은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에서 레이어 4로 들어가고, 피드백은 인프라그레니얼 레이어에서 디퍼와 수프라그레니얼 둘 다 들어간다. 요게 이제 전통적인 시오리인데, 요즘 밝혀지는 시오리는 그게 아니다. 피드 포워드도 수프라그레니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 5에서도 시작해서 레이어 4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레이어 4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레이어 4로도 인풋이 들어가는 건 역시나 맞고, 디센딩, 이 피드백 커넥티비티도 위에서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에서도 심지어 나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있다라는 증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다른 시오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이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요 증거들을 그냥 어떤 큰 그림 없이 이걸 바라보면 이게 피드 4든지 피드 100인지 알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이것의 어떤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 니콜라랑 켄리 헤네시가 이거를 계속, 이 실험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이 2014년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론들이 굉장히 최신화돼요. 뭐냐면 이제 이게 니콜라나 또는 켈리 헤네시와 다른 그룹의 인물인데, 이제 그 스튜어트 쉽이라고 이제 UCL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프리딕티브 코딩의 뉴럴 엘레멘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뭐냐면 이것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단 피드 포워드 커넥션들이 전통적인 관점은 항상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요쪽이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이고 요쪽이 인프라그레니얼 레이어이고 여기가 이제 인풋 레이어 4예요.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에서 레이어 4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을 한 거죠. 그것에 반해서 또 인프라그레니얼 레이어에서 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포워드도 이런 식으로 이 어센딩 투 마일렘이나 오리진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피드백도 여태까지는 이 아래쪽에서만 아래쪽과 위쪽으로 가는 것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위쪽에서도 위쪽으로 연결하는 레이어도 있다. 그래서 마일렘이나 피드백 오리진도 이렇게 두 개를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네, 주목할 만한 게 실수가 색깔이 조금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요 파란색이 항상 여기 다 파란색이 아니라 어떤 색은 빨간색이면서도 보라색이면서도 파란색이 이런데 보시면 파란색이 확실히 조금 더 강하고 빨간색이나 보라색은 조금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보시면은 요 그림상 보시면은 수프라그레니얼에서 나와가지고 레이어 4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멀리 가고 얘는 좀 짧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원리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슈퍼피셜 레이어가 이 두 가지 레이 2, 3가 알고 보니까 포워드, 백워드 커넥션을 다 갖고 있고, 하지만 포워드 커넥션은 3B가 대부분 많고 피드백은 3A나 2가 많다라는 이런 파인딩들이 있고, 디퍼 레이어에서도 이 피드 포워드 커넥션이 있다. 근데 이 피드 포워드 커넥션이 이 피드백 커넥션들이랑 합쳐져 있어 이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떤 게 피드 포워드가 어떤 게 피드백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리고 이 레이어 2, 3가 이제 이렇게 피드백 커넥션도 있는데 이 피드백 커넥션이 밑에서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 좀 빨리 좀 숄트 커넥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밑에서 피드백이 떨어진 애들은 좀 더 길게 간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순화시키면 바로 이 듀얼 카운터 스트림 COD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14년에 사이언스에 냈고 계속 그 뒤로도 하이임팩 저널에 나는 COD 중에 하나인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뭐냐면 보시면 파란색이 피드백이고요. 빨간색이 피드 포워드예요. 그래서 듀얼 카운터 스트림 COD가 피드백이 바깥쪽을 감싸고 밑으로 내려가고 피드 포워드가 안쪽으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카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두 가지 오리진에서 나온다 그래서 듀얼 카운터 스트림 COD고 재밌는 건 피드백 커넥션도 두 가지 소스가 두 개잖아요. 수프라그레니어와 인프라그레니어. 근데 이 수프라그레니어 레이어에서 나온 피드백은 짧은 영역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밑에서 연결되는 애들은 좀 길게 좀 롱텀 호흡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좀 렐러번트한 건데 뉴런의 소만은 이쪽에 있을지언정 실제로 이 덴드라이트는 다 이쪽에 떨어진 애들이 많은데 바로 이 위에서 들어온 액선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굳이 덴드라이트랑 연결이 되면서 에이피컬 덴드라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만은 디퍼 레이어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액선들이 여기서 끝날 때도 있지만 그걸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와가지고 거꾸로 올라가서 레이어 1에 들어가서 에이피컬 그쪽에 있는 뉴런들의 에이피컬 덴드라이트에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 게 피드 포워드에 있는 거예요. 피드 포워드에도 있는 게 뭐냐면 요번에는 반대로 디퍼 레이어가 조금 짧은 호흡을 하고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가 뭐 긴 호흡을 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병치된 그림들이 계속 이 안에 몇 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듀얼 카운터 스트림 COD고 간단한 건데요. 네. 지금 소마에서 뻗어 있는 덴드라이트들이 다 굉장히 기네요. 특히 맨 밑에 있는 네, 딥 네, 레이어에는 엄청 길고 네. 이게 뭔가 다 그 덴드라이트는 이 바깥쪽을 향한 그가 그 슈퍼피셜 레이어를 향한 뭔가 그런 네. 그런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조건 다 거의 다 지금 터미널은 다 레이어 1에 가 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 짧은 것도 요 있긴 짧은 거 하지만, 예. 네, 그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단 위로 뻗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예, 실제로 이게 이제 다 관찰된 거를 기준으로 만든 모델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레이어 1의 사람들이 요즘 네. 이렇게 꽂히는 이유가
레이어 1이 정말 하이라키칼 정보가 정말 중요한 하이라키칼 정보들이 다 여기서 이 시냅틱 정신을 이뤄서 다시 밑으로 그 제가 싱글셀 레벨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셀 레벨에서의 프리딕티브 코딩의 메커니즘을 이루면서 이제 정보가 뭐 이렇게 중첩되는 멀티플렉싱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정말 약간 그럴싸하고 되게 뭐랄까 지금 요 왼쪽 예, 밑에 있는 예, 것보다 훨씬 그렇죠. 그렇겠구나. 뭔가 정리가 잘 됐다. 이런 예, 생각. 예, 이 오르가나이즈가 페이퍼가 돼 있구나. 이렇게. 네. 요 베졸리가 이제 첫 번째 저자고 이 마지막 저자가 헨리 케네시인데 요 네. 뉴로이미진 페이퍼를 보시면 요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음. 오히려 이 사이언스 페이퍼가 2013년인가 3년에 나왔거든요. 나왔을 땐 이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뇌피셜 그러니까 노마티브 모델로 다시 넘어가는 네. 상황이 되는 것 뇌피셜. 같아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예, 제가 좀 너무 제 나이에 안 맞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이 듀얼 카운터 스트림 시오리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많은 부분들이 에비던스로 다 증명된 것들이라서 이건 정확하게 믿으셔도 되고 요 뒷부분은 이제 기호에 맞게 테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래서, 니콜라랑 헨리 케네시 팀이 요 실험을, 이게 트랙 트레이싱 데이터를, 관점을 가지고 다시 뜯어봤더니,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보시면은, 밑에서 들어가는 피드백 정보들이 훨씬 더 길게 가고, 위에서 떨어지는 피드 포워드 정보가 조금 더 멀리 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듀얼 카운터 스트림 시오리가 실제로 이 막각 브레인에서도 요즘 증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셀룰라 레벨에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그림인데, 요거 이제 다 베졸리 페이퍼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 오더 영역에 있는, 6 레이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셀 타입들이고, 이게, 로우 레벨에 있는 영역의 싱글 셀 서브타입들인데 보시면 전통적으로 디퍼 레이어에서 탑다운 정보가 들어가서 아까 전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상위 단계 하이라키의 어떤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의 시냅스를 이루는 그림을 보시고 또 이제 디퍼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반대로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제 레이어 4 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이쪽에서 맺는 시냅스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은 얘기를 다 많이 못 드릴 텐데 이 인터 뉴런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파바빌민이나 또는 스머스터스테틴, SST 뉴런들이 인터 뉴런들이 이런 어떤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전통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이제 수프라그래뉴러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탑다운 정보가 내려가고 요 하위 단계 디퍼 레이어에서도 이렇게 피드 포워드가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이 그림이 아직 다 모든 것을 밝히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첨부를 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네. 뇌피셜로 가기 전에 네, 뇌피셜로 가기 전에. 네.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오르가나이즈가 돼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네요. 이게 어떻게 이 바깥쪽은 피드백으로 그러게요. 이렇게 예, 가고 예. 안쪽은 이렇게 맞는 것 이게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아직은 예. 설명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까지는 다 설명 못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요 위에서 존재하는 피드백은 무엇이고 얘는 어떻게 퀄리테이티브리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건 이제 뇌피셜로 사람들이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게 다 그래놀라 스트럭처들이 그렇죠. 이런데 맞아요. A 그래놀라는 딥만 있는 거겠죠? 그럼 그래서 피드백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A 그래뉴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실 거냐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사실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 그래뉴라에서는 디퍼와 또는 슈퍼그래뉴얼 레이어를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그냥 레미나 특성이 없이 그냥 쭉 그냥 어레인지 된 것 같아서
예,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는 나누는데, 하여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어떻게 다를지도 좀 궁금하고 이게 결국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스트림으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진짜 뇌에서 이 프레딕션과 그러니까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의 어떤 스트림을 다 형상화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다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음, 모델링이 돼서 좀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 재미없어 이러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뇌피셜은 아니에요. 네, 그 각각의 프래그먼트는 다 에비던스들이 음, 있는데 이제 그걸 연결하는 것들이 음, 에비던스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 모델이 이제 요 분 스튜어트 쉽이라는 분이 UCL에서 칼 프리스턴이랑도 음, 페이퍼를 쓰고요. 뭐 당연히 UCL에 계시니까 뭐 거기에 당연히 영향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이- 굉장히 이쪽으로 되게 특출나신 분이세요. 이 레미나 스페시픽 프리딕티브 코딩의 패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뉴런에도 페이퍼를 내시고 뭐 여러 가지 페이퍼를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서 뭐 이상하게 저는 프론티어 사이콜로지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를 갖고 왔어요. 어, 이제 아주 그 컴퓨테이셔널 레벨에서는 코즈와 스테이트 레벨에서 이미 모델링을 이제 얘기를 시작하세요. 근데 보면은 마치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랄까 레이어 4일 것 같고 여기는 레이어 5, 6일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보면 레이어 정보가 없다고 보는 게 더 나중에 다른 것과 리콘사일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이 보실 때 갈등이 좀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스테이시든 코즈든 간에 어쨌든 하위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상위 단계에서 내려오는 프리딕션과 어, 정보를 결합하면서 그때 프리딕션 에러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스테이시든 코즈든 둘 다 비슷한 메커니즘인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제가 그 하이라키칼 제너레이티브 모델 설명할 때 중첩된 이 모델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코즈만 하이라키칼 레벨을 연결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코즈만 이렇게 다음 단계 하이라키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개념상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레이어 스페시픽으로 넘어왔을 때는 단순성을 위해서 여기는 제외하고 딱 코즈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웠는데 일단 이것만 해도 지금 막 너무 커넥션들이 많아서 오히려 조금 단순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 코즈만 설명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도 그냥 이 그림만 갖고 왔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하위 단계의 영역이고 여기가 중간 단계이고 여기가 상위 단계의 영역이라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수프라그레니얼 레이어에서 시작해서 레이어 4로 들어가는 정보가 어디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것과 또 레이어 3로 들어가는 정보가 바로 요 커넥션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가 살라무스가 딱 연결돼 있고 살라무스에서 정보 들어온 센소리 정보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이제 정보가 넘어와요. 이제 요 중간은 무엇인지 잠깐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 여기서 그냥 정보가 릴레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러면 이 정보가 어디로 익사이테이션 커넥션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면 여기 요 노드로 들어오는데 요 노드가 무슨 정보를 받냐? 이제 디퍼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프리딕션 정보를 받게 돼요. 근데 프리딕션 정보가 이제 보면은 이니비토리 커넥션이라서 하나는 센소리 정보가 익사이테이션 정보를 타고 들어오고 프리딕션은 이니비토리 커넥션을 들어와서 여기서 계산되는 게 바로 프리딕션 에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계산된 프리딕션 에러가 결국에 다시 똑같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것처럼 상위 단계에 레이어 4랑 레이어 3B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forward projection.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 프리딕션으로 넘어간 정보가 여기서 이니비토리를 타고 여기로 넘어갔다가 여기서도 한 번 더 이니비토리를 타고 넘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 디스 이니비션이라서 이니비토리를 두 번 하니까 디스 이니비션이라서 포지티브 피드백일 것 같은데 이분은 이걸 네게티브 피드백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나의 어떤 이 단계에서 이 하이라키에서의 나의 프리딕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이 디스 이니비션 정보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프리딕션 정보가 나의 프리딕션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앞으로 다시 밑으로 내려갈 프리딕션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딕션 업데이트가 시키는 게 바로 이 네거티브 피드백 through disinhib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것이 바로 이 recurrent forward pathway. 여기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정보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들어오는 프리딕션, 상위 단계에서 들어오는 프리딕션 정보가 녹아들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계속 리커런트 커넥션을 이루면서 여기서 뭔가 좀 그 타임 정보가 좀 여기서 처리가 된다고 이제 이분은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리커런트 포워드 패스웨이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여기서 처리된 정보가 여기서 들어온 정보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정보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정보가 백워드 패스웨이로 다 하위 단계로 다시 넘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설명드렸고 여기도 설명드렸고 여기도 설명드렸거든요.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요거예요. 수프라그래뉴얼 레이어에서 수프라그래뉴얼로 넘어가는 피드백 커넥션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위 단계에 있는 액선들이 하위 단계 에이피컬 덴들에서 넘어가는 정보인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프리시전이나 어텐셔널 모듈레이션이라고 이제 이걸 데피셜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실제 프리딕션 정보가 내려가는 것에 반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어텐셔널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이렇게 퀄리테이티브하게 다를 수 있다 얘기를 좀 하고, 이분도 이 페이퍼를 쓰시면서 적으시는 게 이 모델이 어떤 완벽한 100% 에비던스들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해석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 어텐션 빼고는 사실 이 리커런트 포워드 패스웨이, 네거티브 피드백, 이 디스이니비션, 그리고 포워드, 이거 하나하나는 다 에비던스들이 있어요. 다 관찰된 정보들이고, 이 모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제 이분의 뇌피셜이에요. 근데 뭐, 예, 그 정도는 저는 이제 모델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뇌피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과 듀얼 카운터 스트림 시오리를 합쳐서 이제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아마 제 생각에 요게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못한 게 바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A 그래듈라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데, 제가 아마 아주 뚜렷한 어떤 시오리가 있었으면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많이 참고를 많이 했는데, 아직 그 A 그래듈라와 그래듈라 간의 이런 프리딕티브 코딩이 어떻게 구해 있는가, 리사 바렛이 말한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아주 좀 러프한 수준만 좀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러프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게 진짜일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직 이 각각 뭐 예를 들어 리커런 포워드 패스웨이 네. 요런 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직 확실히 와닿진 않아서 요 페이퍼를 좀 봐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좀 들고, 포워드 프로젝션도 좀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참 이게 보면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저 LSTM이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 이렇게 딱 캡슐로 갖고 있는 네.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좀 모델링을 하면 어떤 캡슐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벌어지는 이 어텐션과 그런 호필드 네트워크의 어텐션과 막 여러 가지 어텐션 메커니즘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한 가지 교수님이 예전에 오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프레딕션 에러가 네. 이렇게 그냥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만나잖아요. 예, 그렇죠. 14번에서 만났던 거요. 예. 그래서 저기서 그럼 에러 계산이 그냥 뭐.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된 것 같은 건 뭐냐면, 싱글셀 레벨에서 말하는 프레딕션이란 거와 여기서 서큘 레벨에서 만든 프레딕션은 뭐가 다를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 사실 제가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요 그림이에요. 교수님은 요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 더 눈에 들어오시고, 요 그림, 뭐 어떻게 보면 이 그림도 이제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걸로 요게 훨씬 더 그러니까 뭐 명확하고요. 일단 저기 딱 보기에는 사실 정보 전달은 이게 되게 좋은데, 이 전체적인 구조가 진짜 이너 스트림과 아우터 스트림이 막 이렇게 예, 맞아요. 이게 훨씬 좋죠.
그런 거는 이게 이제 예, 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제 지난 영상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프리딕션과 프리딕션 에러가 같은 뉴런이 아닌 게 너무 이상하다. 음,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한쪽은 인코더 하나는 디코더인데 이 뉴런들이 정말 저렇게 다르게 존재할까요?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다르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는 피드 포워드를 보내고 인코더의 모델을 역할을 하고 하나는 디코더의 모델을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왜 이런 착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오토 인코더에서의 각 뉴런들은 제가 여태까지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레이어 스페시픽 뉴런들 정말 하나하나의 뉴런들이 아니라 이거 총체적인 콜룸나 오르가니제이션이 뉴런이라 그러면 하나의 뉴런에서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이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디테일을 뜯어보니까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 커넥션들이 다른 뉴런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네레이티브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인코더로서의 모델을 역할을 하는 뉴런들이 이렇게 레이어에 따라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 걔네들이 실제로 이런 듀얼 카운터 스트림 시오리를 따라서 구성해서 사실 이 그림만 보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그대로 구현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는 디코더와 인코더가 서로 이렇게 각자 연결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인코더가 되고 디코딩이 바로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커넥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유넷 같이 이 인코더와 디코더도 스킵 커넥션들을 갖고 뭔가 그런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 커넥션들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델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좀 있겠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전체를 다 생각을 해보면 이 그 오토인코더나 딥러닝의 그 유닛을 이 유닛과 동일시해야 되는 예, 것인지 예, 그렇죠. 약간 거기부터 맞아요. 약간 좀 예, 의문이 드는데 왜냐면 하나의 뉴런 안에도 벌써 몇 그쵸. 개의 레이어가 맞아요. 있을 수 있고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는 예, 또 역할이 지금은 또 좀 분리돼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또 밝혀지는 게 맞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멀티플렉싱이 되고 뭐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아직 결론을 내리기가 좀 근데 하여튼 딱 그 질문이 드네요 저는 정말 그 딥러닝의 혹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그 유닛이 여기선 어떤 걸까 유닛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아니면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펀더멘탈한 퀘스천이 정말 어디까지 바이올로지컬 임플레멘테이션을 해야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가 그냥 뇌를 담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 없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모델 개선을 해야 좀 중간에서 적절한 앱스트랙션과 적절한 임플레멘테이션을 해서 딱 필요한 만큼의 모델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저는 이거를 보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생각하셨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재밌고, 이게 아마 저는 쉽게 할 수 없는데, 근데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나 오토인코더의 굉장히 핵심이 그 가운데 바틀렉에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코더와 디코더는 있는 그런 피드백, 피드 포워드는 있지만 뭔가 줄어드는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 되는 그러게요. 건 어딜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 그래뉴럴 레이어로 얘기를 못 했는데 저도 A 그래놀라가 생각났어요. 그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있지 않을까. 가다가 결국에 모이는 곳이 거기 맞아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그러니까 A 그래뉴라가 바틀렉은 맞는 것 같고 그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이렇게 나비 네. 넥타이를 접었을 때 그 가장 상미가 네. 어쨌든 뭐 그런 림빅 시스템인 것 같고 DMN도 있고 이제 대신에 요 각각의 뉴런들이 여태까지 제가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뉴런은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한 모델에서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커넥션을 담당하는 뉴런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피드 포워드 피드백 커넥션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톡을 보면서 잘못 말했군. 충격을 먹었었는데 이게 헬름홀츠 머신이 같은 거죠? 예, 헬름홀츠 머신 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헬름홀츠 머신을 굳이 이 모델에 비교하자면 이제
콜룸나 오르가니제이션 그쵸, 그쵸. 자체가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유론에서 피드백도 나오고 피드 포도 나오니까. 그리고 A 그래놀라가 이제 콜텍스에만 있는 그러니까 콜텍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콜텍스 뭐 히포캠퍼스나 이런 데도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도 뭔가 많은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센소리나 좀 네오콜텍스에 주로 좀 네. 적용되는 이론들이잖아요. 이런 아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복잡한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보면 확실히 진화적으로 가장 좀 최근에 어떤 뇌의 트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히포캠퍼스나 그런 림빅 시스템은 이런 하이라키라기보다 그냥 다른 구조의 패러렐한 커넥션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질문이 계속 드는데 한 가지만 예, 교수님의 의견을 예, 한 가지만 예, 말씀해 주세요. 뇌가 하나의 거대한 오토인코더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여러 개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혹은 그런 여러 개의 유닛들이 그러니까 이런 뭔가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이 모여서 뭔가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 일어나는 게 여러 개가 있을지 아니면 거대한 하나의 구조일지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는 제가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교수님과 계속 끊임없이 논의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림빅 시스템이 진화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 부분이 뭔가 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론자로서 항상 거기에 딱 그 터줏대감처럼 있고 거기서부터 진화적으로 발달된 기능들은 아직까지는 하이라키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그냥 도파민 시스템. 그래서 생각해보면 도파민 시스템도 사실 이런 프리딕티브 코딩처럼 로컬 컴퓨테이션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방식들이잖아요. 이렇게 도파민 패스웨이가 보시면 베이잘 포브레인을 거쳐서 이렇게 싱귤레이트를 따라서 넘어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피셜인데 복잡한 어떤 에너지 에피션시보다는 아주 당장 급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갖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네오콜텍스로 넘어올수록 에너지 에피션시가 급격하게 이제 왜냐면 이게 엄청난 CPU를 달고 GPU나 또는 CPU가 달고 들어오는 거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에너지 에피션시를 위해서 이렇게 고도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네요. 지금 좀 되게 재밌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도파민에 대한 게. 근데 저는 이게 왜냐면 이걸 공부하다가 도파민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 했네. 근데 진짜로 도파민이 이제 리워드 프레딕션 에러인데 그거에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정말 어디쯤에 위치를 시켜야 될지 생각해 보면 진짜 콜텍스에 그러니까 브레인이 전체가 진짜 다 이 프레딕션 에러 서프라이저를 미니마이즈하고 엔트로피를 뭔가 낮추는 그런 구조라면 모든 곳에서 다 프레딕션 에러를 계산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게 언제 진화됐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거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고도화된 것과 바로 임플멘테이션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도파민은 사실 글로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다 에러를 어디다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해야 되는가를 한 방에 그냥 쭉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왜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 코딩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네오콜텍스에 집중하는 걸 보면 확실히 네오콜텍스가 에너지 소킹 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게 복잡한 환경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오콜텍스의 존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근데 에너지를 막 너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적합한 로컬 컴퓨테이션 메커니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는 도파민으로 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해서 그럼 진짜로 도파민 시스템에 인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뭐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뭔가 에피스테믹 포레이징을 여기서 많이 하다가 이제 그걸 정보가 이제 림빅으로 들어가면 림빅에서 이제 정말 여태까지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중요한 정보를 모았으니까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넘기자 뭐 이런 얘기. 다 뇌피셜입니다. 다 뇌피셜입니다. 저희는 할 말하는 방송이라서 다 뇌피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밌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재밌으니까. 너무 왜 이렇게 재밌지? 머리가 가려웠던 곳이 이렇게 제 머리에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시는 저기 홍석준 교수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의 오늘 이번 주 네. 영상은 여기까지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좀 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실 맞아, 에너지가 맞아. 있으시면 제가 요약을 했는데 왜냐면 하시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크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이 2주차 영상을 얘기를 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센세이션, 레코그니션, 퍼셉션, 인퍼런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긴 하나 그래도 이것들을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읽을 페이퍼들을 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렸고 이쪽이면 좀 더 센세이션 이쪽이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인터널 모델 쪽에 가까워진다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P of S, P of O, 컨텍스츄얼라이제이션, 컨셉츄얼라이제이션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가 베이지안 CORM의 각 컴포넌트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프리디क्티브 코딩의 컴퓨테이셔널 메커니즘 그리고 코즈와 스테이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하이라키컬 제네레이티브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데너리틱 모델을 좀 얘기를 드렸고 백AP나 이 액션 포텐셜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좀 얘기를 드렸고 이제 컨벤셔널 이게 레이어 스페시픽 커넥티비티에 관한 컨벤셔널하고 모스트 업투데이트 모델을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저 스튜어트 쉽의 그 프리딕티브 코딩의 레이어 스페시픽 디테일 모델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퍼셉션은 마의 스릴 레벨 같이 여러 가지 레벨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복잡하다. 이제 프리딕티브 코딩은 바이올로지컬리 플러스한 모델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하지만 노마티브 모델로 아직 남아 있고 그래도 바이올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이 최근 많이 발전이 되어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싶습니다. 야. 그렇군요. 퍼셉션만이라도 퍼셉션부터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갈 길은 사실 이제 액션과 저 인트로셉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퍼셉션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퍼셉션 쪽에 많은 게 많이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셉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그래서 많이 밝혀져서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많이 밝혀지지 않아서 오히려 영구적인 측면에서 근데 밝혀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실 학자에게는 그렇죠. 뭐 금광이죠, 금광. 그렇죠. 할 게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퍼셉션도 이렇게 할 게 많고 앞으로도 정말 왜냐면 그런 뭐랄까 오해가 있거든요. 퍼셉션과 뭐 예를 비주얼 퍼셉션 이제 할 거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엄청 그렇죠. 많은데요. 네, 엄청 많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남아 있고 이제 그냥 기술력이 아직 못 따라가고 또 컴퓨테이셔널 모델러로서의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컴포넌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뭐 지금 컴퓨터 비전 모델, 그러니까 진짜 CNN 모델,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인가요? 아직도? 거기 더하기, 트랜스포머. 예, 그렇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네. 생각이 드는 게, 어디까지 뇌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퍼포먼스가 인간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 저는 하게 되는 질문이, 다음 우리 인간으로부터 진화할 개체가 이걸 다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그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어떤 디바이스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장착시킬 수 있으면 그냥 그런 식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러네요. 문제는 제 생각에, 어떤 센서나 뭐 이런 되게 그러니까 고도의 계산을 외주를 주는 거죠. 그렇죠. 외주를 주더라도 그거를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 정보면은 그냥 컨셔스한 그렇지. 레벨로 그렇네요. 전달이 되면 무조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되는. 무조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뉴런과 그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될 텐데 희망을 주시네. 매트릭스처럼 그 굉장히 먼 미래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너무 재밌네요. 네.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 다음 주제가 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고민해서 이제 한 단계씩 조금 더 액티브 인퍼런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액티브 인퍼런스가 이렇게 나가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액티브 인퍼런스 저희 직접 이렇게 그거부터 부딪혔지만 이렇게 저는 배우니까 이번에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